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빛 아래 강변 어느 초가에서 묘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43세 뱃사공 참보기가 홀로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이놈의 물건 그렇게 꼬물거리지 마라. 나이 40까지 장가도 못 가고 이놈의 애만 태울 줄이야. 참보기는 한숨을 내쉬며 뒤척였지만 아랫도리의 꼬물거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지요. 내 평생 이 배 하나 믿고 살았건만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장가는 장가대로 못 가고. 그도 그럴 것이 삼보기는 마을에서 유일한 뱃사공이었지만 마을 처녀들은 하나같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물귀신에 홀린 사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10년 전 그가 물에 빠진 처녀를 구하려다 그만 그 처녀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홀로 돌아온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꺼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이게 무슨 팔자야. 그때 은빛 달빛이 강물 위에 일렁이며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밤 기운이 선선하게 불어오자 참보기는 한숨을 내쉬며 강변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지요. 달빛 아래 강가에서 머리를 감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엔 위신지. 참보기는 얼른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는데 여인은 긴 검은 머리칼을 물에 적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왔던지 참보기는 그만 숨을 들이키고 말았지요. 그 작은 소리에도 여인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아름다워 참보기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누구시오? 참보기의 말에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웃더니 이내 강물로 몸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소. 참보기는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그의 몸을 감싸 안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이 그의 팔에 닿았지요. 물속에서 여인의 손이 그의 팔목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이어서 삼보기는 여인과 함께 강물 위로 떠올랐는데 여인의 얼굴이 삼보기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 창백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끝내 절 구하려고 하셨네요. 그리고는 몸을 숙여 삼보기의 입술에 자신의 차가운 입술을 맞대었지요. 그 순간 삼보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는데 여인의 차가운 체온이 그의 몸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듯했고 그와 동시에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나를 따라와요. 여인의 속삭임이 물소리와 뒤섞여 삼보기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삼보기는 여인의 손에 이끌려 물속 깊은 곳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지요. 이럴 순 없지. 나는. 그러나 점점 의식이 흐려지며 몸은 무거워졌고 참보기는 저항할 힘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여기가 어디냐? 참보기는 정신이 들자 자신이 강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머리는 지끈거리고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지요. 아이고, 꿈이었나? 허나 분명히 그 여인이. 그때 그의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어젯밤에 그 여인이 강가 바위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달빛은 사라졌지만 새벽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창백하고 아름다웠지요. 네가 어젯밤에 참보기는 벌떡 일어나려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그런 삼보기를 보며 미소 지었지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잖아요. 구해 주었다고? 나는 분명 네가 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아니에요. 당신이 물에 빠진 나 건져주었어요. 고마워요. 여인의 말투는 이상하게도 평온했고 미소는 달빛처럼 차가웠습니다. 참보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허허, 그럼 내가 물에 빠진 니를 구해 주었다. 근데 왜 내가 강가에 쓰러져 있었던 거지? 너무 힘을 쓰셨나 봐요. 여인의 설명에 삼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었지요. 네 이름이 뭐냐? 월해라고 해요. 월해? 달월에 사랑해라. 이름이 곱구나. 참보기는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아이고, 배고프다. 제가 무언가를 가져올게요. 월해는 그 말을 남기고 강가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큰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몇 마리를 들고 돌아왔지요. 아니, 이걸 어디서? 더 필요하시면 또 잡아드릴게요. 월에는 미소를 지으며 물고기를 내밀었고 참복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고맙소. 저쪽에 당신 배가 있네요. 함께 가요. 참복이는 월해를 따라 자신의 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에 올라 그가 물고기를 손질하는 동안 월해는 강물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물결처럼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딘가 슬픈 듯하면서도 신비로웠지요. 네 노래 솜씨가 제법이구나.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 너 어디 살았었냐? 월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위쪽 마을에서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말하기 싫어요. 월해의 눈빛이 급격히 어두워졌지만 참복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물고기를 다듬어 작은 화로에 구웠지요. 자, 먹어라. 구워진 물고기를 내밀자 월해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에 넣지 않고 물고기 살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지요. 왜 안 먹는 거냐? 저는 배가 안 고파요. 하긴 물고기를 쉽게 잡는 걸 보니 벌써 많이 먹었을 테지. 커허. 참복이는 웃으며 물고기를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 월해의 옷자락이 아직도 흠뻑 젖어 있었지요. 옷이 다 젖었구나. 내 옷이라도 빌려줄까? 괜찮아요. 저는 물에 젖는 것이 익숙해요. 월해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참복이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이리 젖은 채로 있으면 병든다. 월해는 놀란 듯 참복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부드럽게 변했지요.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오랜만이에요. 허허, 예사롭지 않은 말투를 쓰는구나. 어디 양반집 규수였나? 아니에요. 그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삼복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복아, 어디 있느냐, 삼복아. 아이고, 용수의 아재다. 삼복이가 강가를 보니 마을의 용수의 영감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월해에게 말했지요. 잠깐만 기다려라. 저분을 좀 만나고 올게. 삼복이가 배에서 내려 용수의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수의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수의 영감은 삼복이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온 마을이 너를 찾고 있다. 찾긴 왜 찾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무슨, 나라님의 어사또가 오셨다. 그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셔서 널 찾았다. 사또요. 용수의 영감의 말에 삼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사또라면 임금님께서 직접 파견한 암행어사를 말하는 것이니 대단한 벼슬아치였지요. 어서 마을로 가자. 어사또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예, 그런데 아재, 삼복이는 뒤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배에 손님이 한 분 계셔서요. 같이 가도 될까요? 뭐라고? 누구냐? 용수의 영감이 배를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방금 거기 분명히 삼복이는 어리둥절해져 배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배에는 월해의 흔적이 없었지요. 단지 그가 월해에게 둘러준 저고리만이 젖은 채 바닥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월해가 어디로 간 거지? 누구 얘기하는 거냐? 또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착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월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참복이는 저고리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옷비녀였지요.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용수의 영감을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왔구나! 삼복이가 왔다! 누군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참복이에게 몰려왔습니다. 어서 군수댁으로 가자! 어사또께서 오래 기다리셨다! 참복이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군수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멋들어진 관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지요. 아, 자네가 이 마을의 뱃사공인가? 어사또는 삼복이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참복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예, 소인이 삼복이라 하옵니다.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나를 강 건너 송화현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겠나? 예, 그야 당연히 샤오나. 참복이가 망설이자 군수가 다그쳤습니다. 뭐가 망설일 것이 있느냐? 어서 대답해라. 아니, 그게 지금 강물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부터 상류에 비가 많이 내렸다 하여
물살이 새고 어사또는 삼복이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없네. 송화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 역적의 무리가 송화현을 점거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네. 더구나 강 건너편 산성에 임금님의 옥쇠가 숨겨져 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가야 하네. 어사또의 말에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역적과 임금님의 옥쇠라니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하오나 어사또,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적어도 이틀은 기다리셔야. 이틀 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네.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한다. 어사또의 단호한 명령에 삼복이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고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소인이 모시겠습니다. 훌륭하네. 어서 준비하게. 1시간 후에 출발하겠네. 삼복이는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군수댁을 나섰습니다. 그가 강으로 향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붙잡았지요. 삼보가, 너 정말 가는 거냐? 아이고,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그래도 어사또의 명이니 어쩌겠느냐? 삼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의 작은 배가 물결에 출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 위에 월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해, 삼복이는 급히 달려갔지만 가까이 가자 월해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내가 미쳐가나? 왜 자꾸 월해가 보이는 거지?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사또였지요. 준비는 다 되었나? 예, 하오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옵건대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은 더는 말하지 말게. 어서 출발하세. 어사또는 배에 올랐고 삼복이는 어쩔 수 없이 노를 잡았습니다. 강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삼보가, 조심하거라. 배가 기슭을 떠나자 강물은 예상대로 거칠게 요동쳤고 삼복이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물살과 싸웠지요. 어사또, 꼭 배 가운데 앉으셔서 몸을 낮게 하십시오. 삼복이의 말에 어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배는 거친 물결에 흔들리며 서서히 강 중앙으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큰 물결이 배를 덮쳤습니다. 아, 삼복이는 필사적으로 배의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배의 균형을 잃고 뒤집혀 어사또와 삼복이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지요. 살려주시오! 나는 헤엄을 못 치오! 어사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삼복이 역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삼복 도령, 물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삼복이가 눈을 뜨자 월해가 그의 앞에 서 있었지요. 물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선명했는데 긴 머리카락은 물결에 따라 춤을 추고 있었지요. 월해, 네가 어찌? 내가 도와줄게요. 그분을 살리세요. 월해는 손을 뻗어 삼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삼복이의 몸이 가벼워지며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요. 어서요. 삼복이는 월해의 도움을 받아 어사또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어사또는 이미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요. 어사또, 삼복이는 재빨리 어사또를 붙잡고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강둑은 너무 멀었고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월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요. 월해는 삼복이와 어사또를 이끌고 물속을 헤엄쳤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따라가자 물살이 잔잔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강 건너편의 작은 동굴에 도착했지요. 여기가 어디요? 삼복이는 어사또를 동굴 바닥에 눕히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굴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적어도 물살로부터는 안전했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분이 괜찮은지 보세요. 월해의 말에 삼복이는 어사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어사또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나 봐요. 등을 두드려 주세요. 삼복이가 어사또의 등을 두드리자 어사또는 캑캑거리며 물을 토해냈고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여기가 어디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어사또? 저희가 물에 빠졌다가 이 동굴로 피했습니다. 어사또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삼복이 옆에 서 있는 월해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지요. 자네는 누구인가? 삼복이가 월해를 소개하려 했지만 월해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곳은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곧 물이 들어차요. 뭐라고? 그때서야 삼복이는 동굴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위로 올라가야 해요. 월에는 동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두컴컴해 보였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지요. 어사또, 저를 따라오십시오. 지팡이라도 짚으시지요. 삼복이는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어사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동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이상하게도 어둡지가 않구나. 이건 야광석이에요. 밤에는 빛을 내지요. 월의 설명에 삼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동굴을 잘 아는 것처럼 앞장서서 걸었지요. 삼복, 이 여인은 대체 어사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삼복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을 뿐이라. 아침에 만났다고? 그런데 이 동굴을 어떻게 알지? 어사또의 의심 어린 질문에 삼복이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점이 많았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한참을 걸어 동굴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요. 밖으로 나가려면 강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삼복이와 어사또는 지친 몸을 바위에 기대고 앉았지요. 이게 다 내 잘못이오. 자네 말을 듣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어사또께서는 나라의 큰 임무를 맡으셨으니. 그렇소마는. 지금 송화현에서는 역적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 게다가 임금님의 옥쇠까지. 어사또가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자 삼복이는 어사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강물이 잦아들면 그때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삼복이의 말에 어사또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월해가 다가와 물었지요. 옥쇠라고 하셨나요? 혹시 그것이 용 모양의 옥쇠인가요? 그대가 어찌 그것을. 전에 듣기로는 송화현 뒷산에 용 모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요. 과연 그러하오. 임금님의 옥쇠는 용 모양을 하고 있어. 그것이 송화현 뒷산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삼복이는 월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월해는 삼복이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기에서 잠시 쉬어요. 저는 주변을 좀 살펴볼게요. 월해는 그 말을 남기고 동굴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삼복이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어사또가 그를 붙잡았지요. 잠깐. 그대의 그 여인 친구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쯤. 알고 있소. 그래서 더욱 의아한 것이오. 어찌 강물 속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이 동굴을 어떻게 알았는지. 게다가 옥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문에 잠겼는데 그때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삼복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어사또께서는 여기 계시지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혹시 역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삼복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동굴이 좁아질수록 소리는 점점 커졌지요. 그러다 모퉁이를 돌자 삼복이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월해가 동굴벽에 기대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시간이 별로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월해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손을 들어 허공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삼복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 발밑에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누구세요? 삼복이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월해, 지금 뭐라고 한 거냐? 월해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그녀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듣고 있었군요. 네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월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삼복이를 바라보았지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잠깐.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물귀신이라는 거냐? 삼복이는 충격에 휩싸여 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지요. 두 사람은 다시 어사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어사또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어사또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삼복이가 월해를 바라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월혜입니다. 저는 10년 전 송화현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수령의 따님이라고?
예, 하지만 10년 전 역적 무리가 송화연을 점거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맞서다가 월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복이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네가 강물 속에서 나타났던 거구나. 그런데 방금 전에 동굴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냐? 월애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때로는 마치 오빠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곤 해요. 제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그날 밤 이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붙잡혔을 때 저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었거든요. 임금님의 옥새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었어요. 옥쇠라고? 어사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 당시 송화연에 역적의 무리가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옥새를 맡기고 도망치라 하셨어요. 하지만 강을 건너던 중 역적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래서 강물에 몸을 던진 거군. 하지만 옥쇠는 어찌 되었소? 어사또가 급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옥새를 숨긴 곳을 알아요. 지금도 그곳에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어사또는 기쁨에 찬 얼굴로 일어섰는데 월애는 여전히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옥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월애는 삼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제 오빠 윤태성이라고 그를 찾아주세요. 제가 죽은 후 아버지와 오빠는 반역자로 몰려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바로는 오빠가 역적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요. 어사또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대의 아버지가 10년 전 송화연, 수령 윤도경이란 분이시오? 예.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니,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파견된 것이오. 윤도경, 대감이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증거가 최근에 발견되었소. 하지만 확실한 증거인 옥쇠가 없어서. 월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나요? 그렇소. 그리고 자네 오빠 윤태성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내일 처형될 예정이란 소식을 들었소. 안 돼요. 월애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순간 흔들렸는데 월애, 참복이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그녀를 통과해버렸습니다. 제발 제 오빠를 구해주세요. 제가 옥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게요. 그러면 아버지의 누명도 벗길 수 있을 거예요. 참복이는 월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도울 테니까. 어사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윤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바로 내 임무이니. 월애의 몸이 다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는 동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 동굴은 송화연 뒷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옥새가 숨겨진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참복이와 어사또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월애를 따라 동굴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동굴은 점점 좁아졌다가 넓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걷자 저기서 불빛이 보이네. 저 멀리 동굴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곳이 송화연 뒷산으로 나가는 출구예요. 하지만 그곳에 역적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세 사람은 소리를 죽이고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출구에 가까워질수록 바깥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요. 지금 몇 명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 2명, 아니 3명인 것 같아요. 월애가 귀를 기울여 말했습니다. 어사또는 자신의 허리춤을 더듬더니 작은 단검을 꺼냈지요. 자네들은 뒤를 따르시오. 아니, 제가 먼저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복이는 어사또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월애에게 물었지요. 혹시 다른 출구는 없냐? 글쎄요, 잠시만요. 월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작지만 위쪽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들키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위쪽 천장 가까이를 가리켰는데 천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지요. 그곳으로 가면 역적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갈 수 있어요. 참복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사또를 도와 천장의 구멍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멍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간신히 몸을 비틀어 통과할 수 있었고 바깥으로 나오자 밤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기 역적들이 있어. 어사또가 바위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3명의 남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옥새는 어디에 있지? 저기 용바위 아래에 있어요. 제가 몸을 던지기 전에 그곳에 숨겼어요. 세 사람은 역적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용바위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달빛 아래 조심히 걸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있어요. 월에는 바위 밑을 가리켰습니다. 참복이는 몸을 숙여 바위 밑을 살폈는데 어둡고 바위가 너무 크다. 어떻게 들어가지? 제가 할게요. 월에는 몸을 낮추어 바위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은 마치 연기처럼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참복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월의 손이 바위 틈에서 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비단에 쌓인 작은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옥새예요. 어사또가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비단을 풀자 그 안에는 용 모양의 아름다운 옥새가 들어 있었지요. 과연 이것이 바로 10년 전 행방불명된 용옥쇠로구나. 어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 옥새를 조심스럽게 넣으며 말했지요. 이제 윤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겠소. 참복이는 월애를 바라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공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적들의 본거지에 갇혀 있을 거요. 송화현 관아에. 그때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들이 알아챈 모양이에요. 어사또,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는 근처의 수풀을 가리켰고 세 사람은 재빨리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가 여기에 온 것 같은데? 아까 동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더군. 그래? 어서 확인해 보자. 내일이면 윤태성 놈이 처형될 텐데 그 전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 순간 월애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내일 오빠가 걱정 마. 우리가 꼭 구해줄게. 역적들이 지나간 후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수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화영과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송화현 관아에는 역적들이 많을 거요. 어떻게 들어갈 생각이오? 어사또가 물었습니다. 참복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뱃사공이니 강가에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들 중에 역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괜찮습니다. 월에도 저희를 도울 테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세 사람은 송화영 관아를 향해 밤길을 걸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려왔지요. 저기가 관아입니다. 월애가 언덕 너머의 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관아 주변에는 횃불을 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꽤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네요. 참복이가 중얼거리자 어사또는 주변을 살폈지요. 뒤쪽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어? 제가 알아요. 그녀는 관아 뒤편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는데 그곳에는 작은 담이 있었고 담 너머에는 어둠에 가려진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감옥은 여기서 바로 보이는 저 작은 건물이에요. 오빠가 거기에 갇혀 있을 거예요. 참복이는 주변을 살피며 담을 넘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담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소리 없이 넘어야 했지요. 어사또, 제가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위험하오. 내가 가겠소. 어사또께서는 옥새를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잡힌다 해도 그건 그저 어리석은 뱃사공일 뿐이지만 어사또께서 잡히시면 어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시오. 참복이는 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관아 뒷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애는 마치 연기처럼 그를 따라 담을 통과했지요. 이쪽이에요. 월애는 작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참복이 조심스럽게 창살에 다가가자 그 안에는 어둠 속에 웅크린 사람의 모습이 보였지요. 거기 계시오? 누구요? 혹시 윤태성 공자님이십니까? 그 말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어찌 내 이름을? 저는 삼복이라고 합니다. 어사또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월의 아가씨도요. 어사또 월애라고. 월애가 삼복이 옆으로 다가가자 그녀의 몸은 달빛 아래 반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오빠, 월애, 정말 너구나. 윤태성은 창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유였지만 월애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요. 오빠, 우리가 구하러 왔어요. 옥새도 찾았어요. 옥새를 찾았다고. 아니, 월애야, 내가 어찌.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오빠를 구해야 해요. 참복이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가져와 감옥 문을 열었고 윤태성은 비틀거리며 나왔지요. 고맙소, 은인.
어서 가야 합니다. 어사또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세 사람이 급히 담을 향해 걸어갔는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냐? 거기! 이런, 발각됐어요. 참복이는 윤태성을 부축하며 담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너무 약해 있었지요. 어서요, 오빠. 월해가 윤태성을 이끌었지만 이미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참복이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만 도망칠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월해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월해가 갑자기 병사들 앞으로 나섰는데 그녀의 몸이 희미한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하자 뭐야? 병사들이 겁에 질려 멈춰섰습니다. 월해의 모습은 점점 귀신처럼 변해갔고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물러나라! 그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귀신이다. 도망쳐. 월해는 다시 삼복이와 윤태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서요. 세 사람은 담을 향해 달렸습니다. 삼복이는 윤태성을 담 너머로 밀어 올렸고 어사또가 그를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삼복이도 재빨리 담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해 아가씨. 삼복이가 감사의 말을 전하자 월해는 아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요. 곧 더 많은 병사들이 올 거예요.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뒤에서는 북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강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해요. 잠시 뒤 그들은 숲속을 지나 강가에 도착했는데 강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저 배를 타고 가야 해요. 여기서 강을 따라 내려가면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어사또는 옥새를 꼭 쥐고 배에 올랐고 윤태성도 삼복이의 도움을 받아 배에 올랐습니다. 월해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옥새도 찾고 날 구해줬어. 윤태성이 말했지만 월해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갈 수 없어요, 오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니, 월해야, 윤태성이 외쳤지만 월해는 이미 물가에 서서 멀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달빛 아래 점점 흐려졌지요. 삼복씨, 월해가 삼복이를 불렀습니다. 삼복이는 강둑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당신 소원은 이루어졌소. 오빠를 구했고 아버지의 누명도 곧 벗겨질 것이오. 그래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삼복씨, 정말 감사해요. 내가 또 뭐 해줄 일 없겠지. 삼복이가 웃으며 묻자 월해의 눈빛이 슬프게 빛났지요. 하나 있어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과 함께 월해의 모습이 물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복이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연기처럼 되어 그의 손을 빠져나갔지요. 월해. 안녕히 계세요. 삼복씨. 월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삼복이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삼복이 어서 오시오. 우리는 가야 하오. 어사또의 부름에 삼복이는 정신을 차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가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월해의 모습은 사라진 뒤였지요. 배는 강물을 따라 조용히 흘러갔고 멀리서 역적들의 추격 소리가 들려왔지만 곧 희미해졌습니다. 삼복이는 배에 노를 저으며 달빛 아래 빛나는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윤 공자, 용기를 내시오. 이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우리 손에 있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삼복씨, 제 여동생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월해 아가씨가 저희를 도와준 거지요. 삼복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하자 그의 눈에서는 이슬이 맺혔지요.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어사또?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송화현으로 돌아갈 것이오. 역적들을 체포하고 윤대감의 누명을 벗기는데 이 옥쇠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오. 그렇군요. 삼복이는 말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월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지요. 월해야, 널 잊지 말라 하였지. 내가 어찌 널 잊을 수 있겠느냐. 한 달 후 삼복이의 마을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화현의 역적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윤도경 대감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복의 삼복아, 들었나? 자네가 도운 그 어사또가 임금님께 큰 공을 세웠다네. 용쇠 영감이 흥분해서 말했지만 삼복이는 무심한 듯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좋겠네요. 좋겠다니. 자네도 한몫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삼복이는 대답 없이 배를 정리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더욱 말이 없어졌지요. 아무튼 오늘 저녁에 축하연이 열린다네. 어서 집에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게. 용쇠 영감이 떠나고 삼복이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는 여전히 쓸쓸했지요. 그는 월애를 만났던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강가에 나가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마을에는 정말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그 중심에는 삼복이가 있었지요. 저기 영웅이 오신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사람들이 삼복이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처녀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왔지요. 삼복 씨,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저희 집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한 잔 드릴까요? 삼복이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잔치 한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지요. 윤태성이었습니다. 윤 공자님, 삼복이는 놀라 다가갔습니다. 윤태성은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했지요. 오래간만입니다, 삼복 씨.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아버님께서는 예, 아버지도 무사히 누명을 벗으셨습니다. 모두 삼복 씨와 어사또 덕분이지요. 아닙니다. 월애 아가씨 덕분입니다. 윤태성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지요. 삼복 씨, 저와 함께 잠시 걸어보시지요. 두 사람은 잔치에서 벗어나 조용한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예전처럼 고요했지요. 삼복 씨,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한 가지 전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사또께서 임금님께 삼복 씨의 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윤태성은 품속에서 비단으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께서 내리신 벼슬 교지입니다. 삼복 씨를 수군만호로 임명하신다는. 예, 저를요. 삼복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윤태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복 씨는 벼슬아치가 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뱃사공일 뿐인데. 용기와 충성심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삼복 씨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삼복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그의 손에 교지를 쥐어주었지요. 그리고 월애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월애의 소원이라고요?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 때때로 월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항상 삼복 씨를 물었지요. 오빠, 삼복 씨는 잘 있나요? 부디 그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삼복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강물만 바라보았지요. 삼복 씨,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삼복이가 보니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옥비녀와 똑같은 것이었지요. 이건 월애의 짝 비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쌍으로 된 비녀를 주셨는데 하나는 월애가 항상 지니고 다녔고 다른 하나는 집에 두었지요. 삼복 씨가 가진 비녀와 함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삼복이는 비녀를 받아들고 꼭 쥐었는데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지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실 건가요? 윤태성이 물었습니다. 삼복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저는 여기 남을 겁니다. 벼슬을 포기하신다고요? 벼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삼복이는 말을 마치지 못했는데 그는 그때 물결 위에 어른거리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월애. 순간 강물 위에 월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잠시 후 그 모습은 물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윤태성이 물었지만 삼복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생각해보니 서울에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서울에 가더라도 때때로 이 강에 와서 배를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그날 밤 삼복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는데 그날 꿈에 월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삼복 씨,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월애야, 어디로 가는 거냐? 저는 이제 가야 해요. 하지만 삼복 씨 곁에는 항상 있을 거예요. 강물처럼, 달빛처럼. 꿈에서 깨어난 삼복이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삼복이는 수군만호가 되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는 용감한 장수가 되어 나라를 지켰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한 달에 한 번씩 그 강가로 돌아와 배를 띄웠습니다. 월애야,
잘 지내니?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월해는 항상 그 곁에 있다는 것을. 강물처럼 달빛처럼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삼복이는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수군만으로서 왜구와 싸워 큰 공을 세웠고 임진왜란 때는 수군 절도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고 그는 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지요. 삼복이 영감님, 오늘도 배 타러 가세요? 마을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삼복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오늘은 달이 밝으니 좋은 날이구나. 할아버지, 진짜 물귀신 아가씨를 만난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자 삼복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만났던 건 귀신이 아니라 천사였을지도 모르지. 천사요? 정말이에요? 그래, 이 할아버지를 구해주고 나라까지 구한 천사 말이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지만 삼복이는 천천히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의 작은 배가 있었는데 삼복이는 조심스럽게 배에 올라 노를 저어 강 가운데로 나아갔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월해, 난 이제 많이 늙었다. 삼복이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이 물에 비쳤지요. 넌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겠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일렁이더니 물 위에 희미한 인형이 나타났고 삼복이는 놀라 바라보았지요. 월해, 물 위에 비친 것은 분명 월해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구요. 삼복이가 놀라 중얼거리자 월해의 모습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들리지 않는구나. 삼복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통증과 함께 저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배 위에 쓰러졌는데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런, 이제 때가 온 건가? 삼복이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이상하게도 월해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해,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을 때 강물 위로 월해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아름다웠고 그녀의 손이 삼복이를 향해 뻗어졌지요. 이제 올 시간이에요. 삼복 씨.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삼복이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월해, 정말 당신이구려. 네, 저예요. 당신이 용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당신의 모든 웃음과 눈물을 함께하며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답니다. 월해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의 손이 그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께 가요. 월해의 말에 삼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물 위로 걸어나갔지요.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가벼웠고 강물 위를 걷는 것이 마치 땅 위를 걷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으로요. 월해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이끌었고 두 사람은 강물 위를 걸어 멀리 사라져갔지요. 그리고 뒤에 남은 작은 배에는 삼복이의 늙은 몸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강 가운데 떠 있는 삼복이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 보니 삼복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옥비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삼복이 영감님이 돌아가셨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가끔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달이 밝은 밤이면 강물 위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삼복이 영감님이 물귀신 처녀와 함께 있나 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지요. 강물은 여전히 마을을 지나 흘렀고 달빛은 그 위에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름달이 뜨는 밤, 그 강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누군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강물처럼 달빛처럼 영원히 함께하는 두 영혼의 사랑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보기와 월의 사랑은 시간과 죽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영원히 남았답니다. 명월 조류수, 류수 영명월. 밝은 달은 흐르는 물을 비추고 흐르는 물은 밝은 달을 비춘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도 그 마음만은 영원히 남아 마치 달빛이 강물에 비치듯 서로를 비추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드립니다. 달빛이 환한 늦은 밤, 찻도댁 뒷뜰에서 하인이 상의를 벗고 등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과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 몸매라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지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한양 도성 근처 어느 마을에 홍미령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얼굴도 고왔지만 마음씨는 더욱 고운 아가씨였지요. 19 꽃다운 나이에 미령은 이웃 고을 사또댁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미령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사또댁 며느리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친정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미령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신랑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시집을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과연 사또댁 며느리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령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미령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해 겨울의 끝자락, 아직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이었지요. 하지만 신랑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온 병이 더욱 깊어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운명인가.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깊어갔습니다. 한편 미령은 날이 밝자마자 신랑의 병구안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도련님, 제발 이 죽이라도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미령의 정성도 하늘을 움직이지는 못했답니다. 혼인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신랑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미령은 19 나이에 과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마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을 얻어 그 이듬달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미령에게 너무도 가혹했지요. 어쩌면 좋으냐? 저 어린 것이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 시아버님의 탄식이 마당 끝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묵묵히 시댁에서 과부 생활을 시작했지요. 밤이면 홀로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제 나는 어찌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왔지만 미령의 마음속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불고 있었답니다. 아가씨께서는 아직 너무 어리신데 아이고 가여워서 어찌하노. 몰래 눈물을 훔치는 미령을 보며 하녀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미령의 쓸쓸한 날들은 계속되었지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댁에 새로운 하인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즈음즈음 되어 보이는 상철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아버님, 새로 들어온 아이는 일을 제법 잘하는 것 같사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며칠을 지켜보시더니 만족스러운 눈빛이었지요. 과연 상철은 남다른 구석이 있었는데 다른 하인들이 둘이서 해야 할 일도 혼자서 거뜬히 해냈답니다. 상철아, 쌀단 자루는 둘이 들어야 하네.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요. 그의 팔뚝은 다부졌고 어깨는 산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의 몸가짐이었지요. 마님,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미령의 안부를 물으며 늘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글자까지 아는 듯 했는데 가끔 마당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아니, 하인이 글까지 읽을 줄 안단 말이냐? 하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미령도 자주 상처를 몰래 지켜보게 되었지요. 땀에 젖은 등줄기로 흐르는 물방울, 일하다 말고 이마에 땀을 훔치는 거친 손길, 더운 날씨에 적셔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나는 구릿빛 피부.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남성미를 뿔뿔 풍겨내는 상처를 볼 때면 미령은 얼른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요. 마님, 새로 들어온 하인이 마님을 자주 훔쳐보나 봅니다. 어느 날 하녀의 말에 미령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크게 나무라면서도 미령의 가슴은 은근히 설레었답니다. 밤마다 홀로 누워있을 때면 상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지? 하지만 미령은 밤마다 뒤척이며 몸을 베베꾸기 일쑤였지요.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 애썼지만 상철과 마주칠 때면 자꾸만 눈길이 부딪혔지요. 마님, 오늘 날씨가 덥사오니 마당에 물이라도 뿌려드릴까요? 그리하거라. 짧은 대화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령은 점점 더 상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과부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이 깊어가면서 미령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미령은 이 위험한 감정을 애써 감추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령은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거두러 나왔다가 우연히 우물가에서 상철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마님, 상철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더운 날씨 탓에 상철은 저고리를 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죄송하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나이다. 상철이 얼른 저고리를 챙겨 입으려 하자 미령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다. 더운데 그리하거라. 황급히 발걸음을 돌리는 미령의 귓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령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리 더운 날씨에 어찌 잠이 오겠는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문을 열어두었지만 사실 미령의 가슴 속 더위는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여름은 깊어져 갔고 미령의 마음속에도 감당하기 힘든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8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리 덥고 답답할 수가. 미령은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울렁거림 때문인지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잠시 뒤뜰에 나가 바람이나 쐬어야겠구나. 미령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핀 야생화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철썩, 철썩. 뒤뜰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령은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누군가 물을 끼얹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에 누가?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기던 미령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건 상철이었지요. 더위를 식히려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을 끼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미령은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지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상철의 넓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도 날 참 괴롭히시는구나. 어쩜 저리도 완벽할 수가. 미령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는데 마치 물레방아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상철의 단단한 팔뚝, 넓은 가슴, 구릿빛 피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 해도 발에 풀칠이 된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상철이 물을 한 번 더 끼얹자 미령의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도 쉬기 힘드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미령의 볼이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상철이 미령이 숨어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깜짝 놀란 미령은 그만 기둥을 짚은 손에 힘이 풀려 발을 헛디뎠지요. 아이고. 놀란 상철이 달려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젖은 상체에서 반짝였지요. 마님께서 어찌 여기 계셨습니까? 상철은 얼른 한쪽에 걸쳐둔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여미려는 순간 미령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멎은 듯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령은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졌지요.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그 순간 미령의 손이 상철의 손에 닿았는데 뜨거웠습니다. 한여름 밤인데도 더운 줄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일었지요. 마님. 손을 잡은 채로 둘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미령의 심장은 귀뚜라미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난 괜찮다. 겨우 이 말을 한 미령은 황급히 손을 빼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 비친 상철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나이다. 상철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령은 대답도 못한 채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문을 닫자마자 미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상철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고 눈앞에는 달빛 아래 비친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미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다른 한켠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지요. 과부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상철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령은 담장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햇빛 아래 상철이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어머나, 이를 어쩔꼬. 내 심장이 또 왜 이러는고. 땀에 젖어 도끼질을 하는 상철의 모습에 미령은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는데 아이고, 마님. 거기서 뭘 보고 계시옵니까? 갑자기 들린 하녀의 목소리에 미령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니다. 마당에 핀 꽃이 예뻐서 보고 있었단다. 꽃이요? 저기 나무패는 상철이가 꽃이란 말씀이십니까? 하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미령은 더욱 당황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령은 가능한 상철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지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령은 문득 방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였지요. 누구신가요?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방문이 살며시 열렸지요. 미령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상철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었지요.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어서 나가거라라. 하지만 상철은 비틀거리며 미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전 마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미령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달빛이 흘러들어와 상철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의 눈빛이 달빛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마님, 상철이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미령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가슴속 깊이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으련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미령은 홀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마치 꿈이라도 꾼 것만 같았습니다. 어젯밤 정말 꿈이었을까? 하지만 베개 속에 남아있는 그의 채취가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미령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에서 마주친 상철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의 태도에 미령은 더욱 당황스러웠답니다.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이후 미령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상철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란 말인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비치던 그의 모습, 뜨거웠던 그의 손길, 그리고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밤이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과부의 몸으로, 그것도 하인과.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상철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손하기만 한 그의 모습에 미령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혹시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며칠이 지나도 상철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지요. 마님, 오늘도 날이 무덥사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받아서 올려드릴까요? 그리하거라. 짧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미령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눈빛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요. 내가 미쳤구나. 하인과 이런 감정을 품다니. 시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괴로웠는데 과부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아버님의 은혜를 이리 저버린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차라리 그날 밤이 꿈이었다면.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상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 달빛 아래 비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고심 끝에 미령은 결심을 했습니다. 상철의 진심을 시험해보기로 한 것이지요. 저 사람 정말로 나를 사모한다 했던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술기운에 취해 한 말이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리라. 이튿날
미령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곰국을 끓여볼까 하옵니다. 주방 하녀들은 깜짝 놀랐지요. 사또댁 며느리가 직접 부엌에 들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님. 그러시면 어떡하옵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꼭 끓여보고 싶구나. 미령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곧 상철이 물을 길어 나를 시간 부엌 앞을 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는데 아야, 미령은 일부러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상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령은 살짝 치맛자락을 들추어 발목을 만지며 얼굴을 찌푸렸지요. 발을 살짝 삐었나 보구나. 제가 부축해드렸습니다. 상철이 다가와 조심스레 미령의 팔을 잡았는데 둘의 체온이 다시 한번 섞이는 순간이었지요. 미령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기. 하지만 미령의 기대와는 달리 상철은 여전히 공손한 태도였는데 미령을 안전하게 방까지 모신 후 곧바로 물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도 미령은 여러 번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빨래터에서, 때로는 장독대 앞에서. 하지만 상철은 늘 한결같이 신중하기만 했지요. 이상하구나. 정말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느 날은 일부러 책을 떨어뜨려 상철을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상철아, 저 책장 위에 책을 좀 꺼내다 주겠느냐? 네, 마님. 키가 큰 상철이 책을 꺼내려 손을 뻗는 순간 미령은 일부러 그의 곁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웬일입니까? 냉정하기만 했던 상철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여기 책이 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상철의 반응을 확인하자 미령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며칠이 지날수록 미령은 상철의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살짝 굵어지는 귓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미령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이제는 알 것도 같구나. 미령은 상철의 마음도 자신과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여름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당에 널어둔 비단들은 어쩌지? 미령은 급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지요. 마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두어 놓겠습니다. 상철도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천둥이 쾅 하고 울리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마님, 이리 오시지요. 상철이 미령의 손을 잡고 장독대 처마 밑으로 이끌었는데 순식간에 온 세상이 빗줄기에 휩싸였지요. 이런,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처마 밑에 선둘은 온통 비에 젖어 있었지요. 빗물이 미령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상철의 저고리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괜찮다 나는. 미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천둥이 울렸습니다. 놀란 미령이 자기도 모르게 상철에게 안겼지요. 마님. 좁은 처마 밑에서 둘은 너무나 가까이 서 있었는데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는 그보다 더 크게 들렸지요. 그날 밤 기억하고 있지? 미령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상철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지요. 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 척했어? 감히 마님을 사모하는 제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인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대를 내 마음에 두고 있어.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폭풍우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고요해져 있었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마. 미령의 속삭임에 상철은 그녀를 더욱 깊이 품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상철이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대로 계시면 몸살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창고로 가시지요. 미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빗속을 뚫고 창고로 달려갔지요.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간간히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서로의 얼굴이 비쳤는데 둘의 옷은 온통 비에 젖어 있었지요. 마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철아, 나도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창고 안을 비추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답니다.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둘의 뜨거운 마음을 가려주었지요.
그렇게 폭풍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스한 봄이 찾아와 있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는데 낮에는 주인과 하인으로 밤이면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로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달빛 고운 밤이었습니다. 미령은 담장 밖 오솔길에서 상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 이제 막 나왔단다. 둘은 오솔길을 거닐었습니다. 때마침 부는 바람에 미령의 치맛자락이 살랑거렸지요. 마님, 사실 마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령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마님을 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10여 년 전 마님의 친정에서 일하던 어린 머슴을 기억하십니까?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혹시 철이, 그 철이가 너였더냐? 네, 마님께서 기억해 주시다니. 상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령도 그제야 기억이 났지요. 10살 때쯤 친정에서 일하던 또래의 머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님과 함께 매일 마당 끝 당산나무 아래에서 책을 함께 읽곤 했지요. 맞구나. 내가 그 철이었구나. 미령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미령은 글 읽기를 좋아하는 10살 소녀였고 철이는 이상하게도 머슴이었는데도 그를 알고 있었던 머슴 아이였지요. 마님께서 시집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마님을 다시 뵙겠다고. 그래서 이곳까지 온 것이더냐? 네, 매일이 마님을 그리워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계신 이곳에 일부러 들어왔지요. 달빛 아래 상철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단 하루도 마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령은 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그때 갑자기 내가 사라져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따스했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령의 마음속에서는 첫사랑의 설렘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릴 정도였지요. 마님, 이 꽃잎 보셨습니까? 상철은 일부러 미령의 손에 쪽지를 숨겨 꽃잎을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 밤 달이 밝사옵니다. 그것은 둘만의 은밀한 약속이었지요. 미령은 가슴 한켠에 쪽지를 품고 해가 저물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사또댁의 하인들 눈은 밝기 마련이었지요. 아니, 요즘 마님께서 달라지신 것 같지 않소? 그러게나 말이오. 얼굴에 홍조가 돌고 자주 웃으시는 것이 상철이도 좀 이상하단 말이오. 마님 주변을 자주 맴도는 것이 부엌에서 시작된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갈 때였지요. 마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어느 날 밤 상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오히려 상철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와 함께 할 것이야. 하지만 마님, 소문이 나면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야. 달빛 아래 미령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상철은 그런 미령의 모습에 가슴이 떨렸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큰 하녀가 미령을 찾아왔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더냐? 요즘 마님과 상철이에 대한 소문이 있사옵니다. 미령의 손이 살짝 떨렸는데 목소리는 의연했지요. 그게 무슨 소문이란 말이냐? 마님, 부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사또 어르신께 들리기라도 하면. 큰 하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령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마음을 어찌할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미령은 더욱 간절하게 상철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느냐? 마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마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커져가는 소문은 결국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야?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하인놈이 눈이 맞았다고? 사또의 진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그 상철이란 놈을 불러들이거라! 사또의 호통 소리에 하인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사또의 눈빛이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님, 큰일 나셨습니다. 급히 들어온 하인이 한 장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더냐? 상철이의 방에서 발견한 편지입니다. 보아하니 한양에서 온 것 같사옵니다.
사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편지 속 필체가 범상치 않았지요. 이것이 사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한양의 이판서가 보낸 편지였지요. 대감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 편지는 분명 이판서의 것이로다. 내가 젊은 시절 이판서와 함께 과거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필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사또는 곧바로 상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물건들이 나왔지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책들과 글들, 양반가의 도장이 찍힌 편지들. 이것은 사서삼경의 주석이고 이것은 역대 책문의 모음집이 아니냐. 한 장 한 장에 빼곡한 주석이 달려있구나. 사또는 상철의 글씨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깊이 있는 해설과 뛰어난 필체의 감탄이 절로 나왔지요. 내 보기에 이는 단순한 하인의 글씨가 아니로다. 어서 상철을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상철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 정체가 무엇이었냐?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마님, 이제야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판서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은 후 벼슬길에 올라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매일 밤 몰래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필 우리 집에 하인 노릇을 한 것이냐? 대감의 학식과 덕망이 널리 알려져 있기에 은밀히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매일 밤 대감의 서재 창 밖에서 강론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공부했사옵니다.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밤마다 들리던 책 읽는 소리가 떠올랐지요. 그래, 서재 밖에서 들리던 글 읽는 소리가 내 것이었느냐? 네, 송구하옵니다. 허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마님과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사옵니다. 친정에서부터. 상철은 미령과의 과거 인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또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방금 내가 쓴 글을 보았다. 내 필체와 학식이 보통이 아니구나. 과분한 말씀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번 내 물음에 답해보거라. 사또는 상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서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해 나라의 정사까지 다방면에 대해 물었는데 상철의 답변 하나하나에 사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훌륭하도다. 네, 답변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구나. 그렇게 사또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사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당에 비치는 달빛처럼 서늘했던 그의 안색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리 와 앉거라. 사또가 상철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너의 포부를 들려다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소인은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관리가 되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사또의 눈빛이 상철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미령마님과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비록 주제 넘은 욕심이란 걸 잘 알고 있사오나 내 앞날이 창창하고 학식도 뛰어나거늘 어찌하여 굳이 과부인 며느리를 품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사옵니다. 상철의 진심 어린 대답에 사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 늘 가슴 아팠다. 그런데 내가 이리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주니? 사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상철에게 예법을 갖추어 절을 올리라 했지요. 네, 이제부터 너를 양자로 삼고자 한다. 어찌 생각하느냐? 상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감히 내 학식과 인품이면 충분하다. 게다가 이 판서의 자제라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느냐? 사또의 눈에는 따뜻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령아, 어서 이리 오너라. 사또의 부름에 미령이 조심스레 다가와 앉았지요. 눈가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네? 그게 무슨... 이제부터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의 양자이자 내 남편이 될 사람이다.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철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지요. 어서 마주 절을 올려라.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지요. 너희 두 사람,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도 없겠구나. 앞으로 떳떳하게 다니거라. 사또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지요. 신분의 차이도, 과부라는 벽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듬해 봄, 상철은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의 관리가 되었고, 아버지의 누명도 벗길 수 있었지요. 그리고 미령은 이제 더 이상 쓸쓸한 과부가 아닌 사랑하는 이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사또는 손자를 안고 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부모의 사랑을 보거라. 신분이나 격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니라. 세월이 흘러 미령과 상철의 이야기는 한양거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천생연분이라며 감탄했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세상의 벽이 무너진다고 하지요.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편견도 이들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한양 피막골 어딘가에서 쿵덕쿵 쿵덕쿵 떡방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상필아. 저 떡방아 찌는 놈 좀 보소.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부터 나와서 방아질이구먼. 지나가던 두부 장수할매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그러자 떡방아를 찢던 사내 상필이가 아이고 허리야.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할매, 일찍 나와야 쌀도 많이 찌고 떡도 많이 팔지요. 아이고, 얘야. 너처럼 힘 좋고 부지런한 녀석이 떡방 하나 찢고 있으니 원님 댁 아전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며 할매는 한숨을 쉬었지 뭡니까. 아이고, 할매, 제가 뭐 그리나 안다고요. 이 방아질이 제 팔자인가 봅니다. 하며 상필이는 시원하게 웃으며 다시 방아를 들었답니다. 한편 피막골 여인들 사이에서는 이 떡방아꾼 상필이를 음흉한 눈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답니다. 어머머, 저 사내 좀 보소. 방아질 할 때마다 저 떡매가 쿵쿵 울리는 걸 보면 힘이 아주 장사요. 특히 과부가 된 월화의 눈길이 아주 유난했는데 26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그녀였으니까요. 아이고, 저 사내 좀 봐. 어쩌면 저리 어깨가 떡 벌어져서 저리 보기 좋을까? 하며 넋을 놓고 쳐다보는 일이 허다했지요. 날마다 단말씩 방아를 찌는다던데 저 힘이면 밤일은 얼마나 힘이 좋을까나? 아이고, 운심아. 그런 야한 말은. 하면서도 월화의 눈빛은 이미 상필이의 건장한 몸매를 샅샅이 훑고 있었답니다. 상필서방. 월화는 일부러 해질녘에 떡방아를 찾았답니다. 저고리 깃을 살짝 풀어 뽀얀 살결을 드러낸 채로 말이죠. 우리 집 쌀이 있는데 오늘 밤 와서 좀 찌어주면 안 되겠소? 아니, 날도 저물었는데. 상필이가 난처한 듯말을 돌리려 하자 월화는 유염하게 웃으며 더 바짝 다가섰답니다. 힘 좋은 서방님께서 한 번만 와주시면 쌀도 찌고 장작도 패주시면 되는데. 월화의 달콤한 목소리에 순진한 상필이는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죠. 아이고, 월아 언니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 집에도 장정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날 밤 월화는 고운 얼굴로 상필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우선 씻고 오시지요. 제가 목욕물을 데워두었답니다. 아니, 그저 방아만 찍고 가면 될 텐데요. 상필이 난처한 듯말을 돌리려 했지만 월화는 이미 상필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이끌었답니다. 아이고, 상필서방께서 고단하실 텐데 내가 알아서 잘 모신다니까 그러네. 월화가 준비해둔 옷가지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어서 깨끗이 씻고 오라니까요. 내가 맛있는 것도 준비해두었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상필 앞에는 술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월화는 상필 곁에 바짝 다가앉아 술을 따랐죠. 아이고, 이런 장정이 그동안 어찌 혼자 계셨을까나. 월화의 달콤한 목소리에 상필은 어찔어찔해졌답니다. 게다가 술기운이 오르니 월화의 하얀 목덜미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이러면 안? 상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화의 저고리끈이 스르르 풀려내렸고 그날 밤 떡방아 소리 대신 다른 소리가 월화의 방에서 새벽까지 울렸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운심은 그 이튿날로 상필에게 달려갔답니다. 우리 집에도 장정손이 필요한데. 운심에 애원하는 눈빛을 상필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상필은 밤마다 피막골 과부들의 방문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낮에는 떡방아를 찍고 밤에는
다른 방아를 찧어야 했으니 과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퍼져갔답니다. 아이고, 저 떡방아꾼. 낮에 찌는 방아보다 밤에 찌는 방아가 더 대단하다지? 그러게나 말이요. 어쩜 그리 힘이 장사인지 저렇게 힘이 좋으니 밤마다 과부들 집에서 방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요. 장터 안악들이 키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유? 그저 쌀방아 찌는 것이겠지. 아이고, 순진하기는. 쌀 방아만 찌는 줄 아시나? 워라 과부네는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는데. 네. 그려, 온시민에도 매일 밤 쿵덕쿵 소리가 난다는구먼.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가 방아를 찧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와주세요. 상필이가 고개를 돌리니 한 처자가 곡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시오? 처자는 상필이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말했는데 저기 주막에 우리 아버지가. 처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나? 그 주막 계집이 어디로 갔나? 취한 양반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상필이는 재빨리 처자를 방앗간 안쪽으로 숨겼죠. 아가씨, 일단 여기 계시오. 제가 가보겠소. 하고는 주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막에 도착해보니 주막 주인장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반들은 주막 기물을 부수고 있었지요. 이 불안당들이 주막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뭐야? 이놈은 누구야? 감히 양반을 불안당이라 하는가? 양반이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줄 아시오? 관가에 고발하겠소. 상필이의 기세에 눌린 양반들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허면 내 놈이 그리 힘이 장사라 우리더러 불안당이라 하는가? 양반 중 하나가 비틀거리며 말했지요. 어디 한번 붙어보자. 상필이는 묵묵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소인은 날마다 쌀 단말을 방아찌는 사람이오. 이 힘으로 양반님들과 맞서고 싶진 않소만. 양반들은 상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떡방아를 찧어 단단해진 상필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순식간에 양반들은 땅바닥을 굴렀고 도망치듯 사라졌답니다. 이놈 두고 보자. 너 같은 상놈이 양반에게 손을 댔단 말이지. 두고 보자던 그들의 마지막 말이 심상치 않았지만 지금은 다친 주막 주인이 더 걱정이었지요. 아버지. 방앗간에 숨어있던 처자가 달려와 주인장을 껴안았는데 홍심아, 내 딸. 주막 주인은 겨우 딸의 이름을 부르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아가씨, 일단 주막으로 모시지요. 상필이는 주인장을 조심스레 업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상필의 등짝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와서 홍심의 가슴이 순간 설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지요.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에요. 홍심은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며 흐느꼈습니다. 주막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술 냄새가 가득했지요. 무슨 연유가 있었던 것이오?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가을 흉년이 들어 장사가 어려워지자 아버지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반 댁에서 돈을 빌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자제들이 빚을 갚으라 들이닥친 것이오? 아니요. 그보다 더 악독한. 홍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주막을 넘기라 했어요. 우리 주막이 피막골에서 제일 잘 되니 탐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절하시자 오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이에요. 홍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며 보던 주막의 아가씨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니. 아가씨, 제가 의원을 모시고 오겠소. 홍심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상필서방.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홍심의 눈빛에 상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걱정 마시오. 금방 모시고 오겠소. 상필이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상필서방이라는 홍심의 다정한 목소리가 맴돌았지요. 며칠이 지나고 주인장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주막은 썰렁해졌답니다. 양반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 거지요. 이러다간 정말 주막을 빼앗기고 말 거예요. 홍심의 한숨 소리에 상필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날마다 들르며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던 게 그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가 커다란 떡방아를 들고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좋은 생각이 있소이다. 홍심은 의아한 눈길로 상필을 바라보았지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떡과 술을 함께 파는 주막이 있었다고 하오.
떡술이라 하여 아주 별미였다 했소. 정말 그런 술이 있었나요? 아가씨의 솜씨로 떡을 빚고 제가 떡을 친다면 분명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해서 피막골에서는 처음 보는 진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떡방앗꾼이 주막에서 떡을 만들고 그 떡으로 술을 담그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 술 맛이 참 별다르구나. 모주보다 더 구수하고 탁주보다 더 감칠맛이 나는구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심은 달빛 아래 떡방아를 찢는 상필을 몰래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필서방, 아가씨 부르셨소. 상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달빛에 비친 홍심의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한상 차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홍심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술상을 내왔습니다. 평소에는 손님상만 나르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차린 상이었지요. 상필서방,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으니 한 잔 드시지요. 홍심이 술을 따르려 몸을 숙이자 저고리 사이로 하얀 살결이 은은히 비쳤답니다. 아가씨,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들어가 쉬시지요. 상필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홍심의 눈빛에는 달빛보다 더 은은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첫 손님들께 떡술을 올리느라 정작 서방님께는 한 잔도 못 드렸는데 저 같은 놈에게 아가씨가 어찌 이런 상을. 상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홍심이 다가왔는데 술 한 잔을 올리려던 그녀의 몸이 상필에게 기대어졌죠. 아이고. 하루 종일 술을 빚은 홍심은 취기 때문인지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듯했습니다. 상필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달콤한 채취에 어찌러찌해졌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필의 손은 이미 홍심의 가녀린 허리를 감싸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촉촉한 숨결이 상필의 귓가에 닿았지요. 둘의 몸이 집더미 위로 넘어가는 순간 홍심의 저고리 고름이 살짝 풀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 아래 드러난 뽀얀 살결에 상필의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막은 이미. 홍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이던 순간 그때였지요. 이게 웬 상이더냐? 주인장이 나직한 목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아버님. 주인장님. 당황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직은. 아버님, 제가. 홍심이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주인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말했지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필이는 아직 신분이 있지 않느냐? 주인장의 말에 상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리 주막이 번성하고 아무리 자신의 마음이 간절해도 그는 여전히 떡방앗꾼일 뿐이었죠. 주인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상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불이야! 주막에 물이 났다! 주막 뒤채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이었지요. 이런, 어서 빨리 가봐야겠소. 상필이는 망설임 없이 주막으로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다. 이것은 단순한 실화가 아닌 것 같소이다. 과연 상필의 말대로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주막 곳곳에 불이 동시에 번져가는 것이 분명 누군가의 소행이었답니다. 아버님, 이것은 분명. 홍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협박하던 양반들의 소행임을 직감한 것이었지요. 그날 새벽 잿더미가 된 주막 앞에서 홍심은 날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어머니께 물려받은 주방 살림들, 손님들과 정을 나누던 마루,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깃든 기둥,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지요. 아가씨. 상필이가 다가와 조심스레 홍심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상필서방,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홍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주인장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지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섰구나. 저들이 바라는 대로 주막을 넘겨야 할 것 같다. 아니 됩니다. 소인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홍심과 주인장은 의아한 눈길로 상필을 바라보았지요. 상필아, 내가 무슨 수가 있단 말이냐? 장마당 뒤편에 빈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빌려 임시로 주막을 열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허나 그곳은 소인이 장마당 상인들과 친분이 있사옵니다. 날마다 그들의 쌀을 찌어주며 정을 나눴으니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과연 상필의 말대로였지요. 장마당 상인들은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하나둘 나서서 새 주막 준비를 도왔답니다. 이복에 우리 집에 쓰지 않는 상이 있는데 가져다 쓰시게. 아니요. 이 술병들도 써야 할 테니 가져가시구려. 장터 사람들의 정이 모이고 모여 어느새 작은 주막이 들어섰고 첫날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떡술 맛이 전보다 더 좋아졌네. 그날 이후 상필은 날이면 날마다 장터 구석구석을 다니며 떡을 팔았는데 그의 떡을 맛본 이들은 자연스레 새 주막을 찾았고 주막을 찾은 이들은 또 그의 떡을 찾았지요. 야, 이놈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어느 날 주막을 불태웠던 양반들의 하인이 상필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인은 그저 떡방 하나 찍고 있사옵니다. 상필이 공손히 답했지만 하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 같은 상놈이 주막 처녀와 눈 맞은 걸 모를 줄 아느냐? 어디 감히? 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하인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지요. 하인들이 떠난 후 달빛이 어스름이 내리는 새 주막의 뒤뜰에서 홍심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필이가 떡방아를 끝내고 들어오는 길이었지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각에 상필이 걱정스레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홍심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이 설렜지만 그는 한 걸음 떨어져 섰답니다. 그러자 홍심이 빨래를 마저 널며 말했지요. 상필 서방은 날마다 늦게까지 떡방아를 찌우시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살이라도 나실라. 상필이 걱정스레 말하며 다가서자 홍심이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시오. 상필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는데 아가씨. 상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나직이 울렸습니다. 서방님. 홍심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상필은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그녀를 품에 안았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달빛 너머로 달아나고 있었고 부드러운 입맞춤이 달빛 아래 은은히 퍼지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주막 앞에서 날카로운 구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피했는데 취기가 오른 양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떡술 파는 주막이란 말이냐? 손님들, 어서 오십시오. 홍심이 황급히 나와 맞이했지만 양반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내년이 그 주둥이 잘난 떡장수와 눈이 맞았다지? 양반들의 술 취한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상놈과 미래를 즐기다니. 양반의 손이 홍심의 치맛자락을 붙잡자 그만두시오. 상필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반님들께서 이리 행패를 부리시면 소인도 참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이놈이 아직도. 양반들이 발을 구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상필 서방. 홍심이 걱정스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반들은 땅바닥을 구르며 쓰러졌고 상필의 호흡만이 거칠게 들렸지요. 이제 어쩌면 좋아. 홍심은 떨리는 손으로 상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굵은 손이 홍심의 가녀린 손을 붙잡았답니다. 아가씨, 더는 참을 수가 없소이다. 이대로 도망가시겠소? 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절한 사랑이 가득했지만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을 여기 두고 어떡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그 떡술 파는 주막이요? 낯선 중년 사내가 들어섰는데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사내였습니다. 예, 그러옵니다만. 홍심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자네가 그 떡술을 만든 이시오? 소인이 떡을 찍고 아가씨께서 술을 빚었사옵니다. 상필이 공손히 답하자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술을 궁에 진상하게 되었다오. 전하께서 새로운 술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궁에 진상하라고 하셨지요.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도 차갑게 피막골을 비추고 있었지요. 홍심은 주방 일을 마치고 뒤뜰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내일이면 상필이 궁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아가씨.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상필의 낮은 목소리에 홍심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방님, 이런 늦은 시각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상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달빛 아래 나직이 울렸습니다.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살며시 뒷문을 열었지요. 들어오세요. 아버님은 이미 주무신답니다. 궁궐 진상이라니
이제 어찌 되는 것인지. 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심도 알고 있었지요. 천안 신분의 떡방앗군이 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홍심이가 상필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자 아가씨, 상필의 뜨거운 숨결이 홍심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 깃이 달빛에 은은히 빛났지요. 안 돼요. 홍심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상필의 품에 녹아들고 있었답니다. 주방 한켠에 쌓아둔 보리집더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홍심의 치마폭이 달빛 아래 흩날렸지요. 서방님, 흐릅. 홍심의 달콤한 속삭임에 상필의 굵은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자 저고리 끈이 달빛 아래 스르르 풀어지고 까만 댕기가 흐트러진 그 순간 이리 늦게까지 뭘 하느냐? 주인장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버님. 내 너희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만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주인장님, 소인이 꼭 성공하여 신분을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신다면. 상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주인장은 잠시 묵묵히 달빛을 바라보다 말했지요. 그래, 성공하거라. 허나 그때까지 우리 홍심이는 건들지 마라. 이튿날 궁궐로 가는 길에서 상필은 홍심과 나눈 달빛 아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다리시오. 꼭 돌아오겠소. 한편 궁궐 수락관의 새벽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상필의 떡방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내 놈의 방아질이 예사롭지 않구나. 수락관 최고 어른인 조숙장이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날마다 이렇게 방아를 찌울 뿐이옵니다. 상필의 겸손한 답변에 조숙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내 떡방아는 달라.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되 뭉치지 않고 거칠지도 않으니 이는 단순한 힘이 아닌 정성이 깃든 솜씨로구나. 내일이면 전하께 진상하는 날이니 오늘 밤은 내 처소에서 자고 가거라. 조숙장의 말에 상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처소에서 조숙장은 상필에게 술을 따라주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려다오. 그 주막 처자와의 인연을. 달빛 아래 피어오르는 술 향기처럼 상필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왔답니다. 피막골에서의 첫 만남, 달빛 아래 나눈 눈빛, 그리고 가슴 저미는 이별까지. 사랑이로구나. 조숙장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내 젊었을 적에도 그러했지. 신분의 벽에 막혀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오. 상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숙장의 눈빛에서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너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피막골 주막에 또다시 불이. 상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조숙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답니다. 잠시 기다리거라. 내가 지금 그곳에 가면 이는 분명 너를 궁궐 밖으로 끌어내려는 술수일터. 하지만 상필의 마음은 이미 피막골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가씨가 위험하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숙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법이지. 그러더니 벽장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상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신은 병조 등에서 발행한 신표로 국왕이 대신이나 장수 등에게 긴급하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궁중에서 하사받은 부신이다. 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 정성어린 떡방아 솜씨가 전하의 마음에 들어 내일 상을 내리시려 했던 것인데. 상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찌 이리 큰 은혜를. 어서 가거라. 내 친히 나서서 양반들을 다스리리니. 얼마 후 피막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는데 주막 앞에는 눈물을 흘리는 홍심과 그녀를 붙잡고 있는 양반들이 있었지요. 이제 어쩌시겠소? 주막도 다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도가로 오시오. 양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필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답니다. 감히 궁중 부신을 가진 이의 약혼녀를 건드리시겠소? 달빛 아래서 번쩍이는 부신을 본 양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변방 주막의 상놈이 어찌 저것을 들고 있단 말이냐? 양반들이 말을 더듬었지만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발걸음 소리에 그만 달아나고 말았지요.
상필 서방님. 홍심이 흐느끼며 달려왔습니다. 상필은 그녀를 품에 안았죠.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이튿날 고요한 새벽빛이 피막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타버린 주막 앞에서 상필과 홍심은 조용히 서 있었죠. 주인장은 무너진 기둥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홍심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는데 조숙장이 관원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양소반이요. 상필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에게 이런 큰 상을. 조숙장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지요. 이뿐만이 아니요. 전하께서 그대의 떡술을 크게 기뻐하시어 어이궁 도감의 자리를 하사하셨소.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떡방아꾼이 아니요.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지요. 하지만 상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저들이 이 주막을 다시 노리진 않을까요? 상필의 물음에 조숙장은 깊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들은 이미 의금부로 끌려갔소. 그때 홍심과 상필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피막골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었지요. 몇 달 뒤 피막골에는 화려한 대궐 기와를 얹은 새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어이궁 떡술 주막이라는 이름을 달고 말입니다. 부인, 이제 술 익었소? 상필이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홍심을 바라보며 묻자.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낮에 전하께 진상할 술도 담가야 하는데. 두 사람의 행복한 투정에 주막을 찾는 손님들은 이제 양반이건 상민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술을 기울였답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떡방아꾼과 주막 처녀의 사랑이 피어난 자리에서 조선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상필과 홍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피막골의 벚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고 합니다. 떡방아꾼의 정직한 땀방울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천은유 씨라는 말을 떠올렸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진정한 사랑과 정성이 있다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지금도 봄밤이면 어디선가 은은한 떡방아 소리와 달콤한 술향이 바람을 타고 온다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